네, 저는 퀵소트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렬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각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는 내장 함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장 함수들을 지금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C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C++도 사용하고 있고, 뭐 PHP 이런 데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도 퀵소트라고 지었고, 실제로도 퀵소트는 일반적인 경우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분할 정복을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정렬을 하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자면, 뭐 일단 이메일 값을 저희가 피봇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돼요. 피봇 자체는 어떤 값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봇에서 피봇보다 큰 수, 작은 수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왼쪽으로 오는 수는 로우 파티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제 높은 수는 하이 파티션을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분류가 되는데, 로우 파티션, 피벗, 그리고 하이 파티션 이렇게 세 가지로 돼서 각각의 파티션에서 또다시 피벗을 정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렬이 쫙 돼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비고로 표현하면은 로그 n이 나와요. 빠르죠. 그래서 제기적으로 저희가 퀵소트가 실행이 되고요. 근데 퀵소트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파티션을 정할 때 피봇이 필요하잖아요. 피봇을 정할 때 피봇의 수를 잘못 정하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엄청 느려져요. 이때는 로그 n을 할 수 있었던 거가 n제곱 비고 표현으로 5n제곱이 되면서 굉장히 느린 비율적인 알고리즘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피벗을 정할 때도 되게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방법이 보통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때는 저희가 이런 불상사가 나오기 되게 쉬워져요. 이제 랜덤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혹은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가장 왼쪽에다 배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랜덤하게 정한다 한들 뭐 본질적으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이것도 저희가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는 좀 역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통용해서 사용하는 게 메디안 오브트리라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를 저희가 피봇으로 뽑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이제 최악의 경우를 뽑아내는 피봇을 선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돼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뭐 왼쪽에 있는 수가 1, 2, 3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이것도 결국은 확률을 줄여주는 거지 최악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피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퀵 정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알고리즘이랑 이제 좀 결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이제 파티션 기법을 사용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왼쪽에 있는 것을 피봇으로 선택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처음에 일단 개념적으로 설명했을 때 있던 가운데에서 파티션을 임의로 뽑아서 가운데서 정렬을 하고서 그 왼쪽 오른쪽에다 배치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퀵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해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이트 조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체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체스판에서 나이트가 모든 칸을 정확히 한 번씩 방문하는 경우를 잡는 문제를 다룹니다. 나이트는 독특한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죠. L자 형태의 8가지 방향,
로 이동하는데 이 규칙을 활용해서 나이트가 주어진 체스판 위에 모든 칸을 한 번씩 방문하는 투어를 안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면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매우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봤는데요. 나이트가 움직일 방향, 8가지 방향을 정해주어야겠죠. 그런 다음 방문한 곳은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팩트체킹 기법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만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시작 보시면 두 가지 배열을 사용하는데 보드는 이미 나이트가 방문한 곳을 표시하기 위한 배열이고 패스는 나이트가 방문한 순서를 저장하는 배열입니다. 리액션 구조체를 이용해서 나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8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는 시작좌표 인접하고요. 배열들의 값을 0으로 초기화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제기함수인 나이트 함수 보시면 시작부터 보드가 1인 경우나 보드가 이제 다 이동했다 그런 경우는 리턴을 해줍니다. 포문부터 보시면 8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8방향 돌려주고요.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저희가 설정해준 8가지 방향 중에 한 가지의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야 다음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투문을 보시면 백테이킹 로직이 적용되는데 다음 위치가 보드판 내에 존재해야 하며 지나가지 않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만족한다면 해당 위치의 보드 값을 1로 바꾸고 몇 번째 경로인지 나타냅니다. 이렇게 재기적으로 나이트 함수가 돌아가지만 만약에 그 위치가 잘못됐다면 다시 돌아가서 해당 위치를 0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2,2에서 4-1을 이동했다고 가정한다면 4-1에서 다시 이동할 곳이 없다면 다시 2-2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4-1을 다시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해주는 작업이 트래킹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결국 제기를 돌고 돌아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있다면 1을 리턴하고 보드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예시로 한번 코드 시작해보면은 보드의 킥이 1 곱하기 8이고 3,4에서 시작한다고 해주세요. 모든 좌표를 방문할 수 있으면 1을 출력하고 여기 이제 보드 내에서 어떻게 순서대로 패스 경로했는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나이트 투어 문제는 트래킹과 죄기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저는 나이트 투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미노 타일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로미노 타일링에서 트로미노랑 크기가 1 곱하기 1인 정사각형이 3개로 만들 수 있는 도형으로 아래같이 1번 도형과 2번 도형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것은 L 트로미노라 해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도형이 아닌 이 꺾인 도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L 트로미노 도형이라고 할 것이고 트로미노 알고리즘이랑 한 면의 길이가 2의 n승인 정사각형은 한 칸을 제외하고 모두 L 트로미노 도형으로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n이 1일 경우 2의 1승, 그럼 이제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 트로미노 도형으로 채우면 이렇게 무조건 한 칸이 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n이 2여도 2의 2승 4, 한 면의 길이가 4여도 똑같이 한 칸이 남고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만약에 n이 1일 때 무조건 한 칸의 타일이 남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한 칸에 남는 도형을 이런 식으로 4개를 중앙이 비도록 이어붙이면 이제 중앙에 또 4칸이 남게 되고 이 중앙에 4칸을 또 이제 위에 보이시죠? 이거를 또 넣게 되면 또 이제 한 칸을 남기고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이 몇이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이제 한 칸을 남기고 모든 정사각형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엘트로미노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 중앙 부분이 이거는 있던 거고, 그러면 엘트로미노 알고리즘은 저런 빈칸이 n이 키인 정사각형이 주어지면 나머지 부분을 엘트로미노 도형을 채워 시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할 때는 이제 각 채워지는 엘트로미노 도형마다 이제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엘트로미노 알고리즘을 활용하려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는데,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분할 주어진 문제를 2개 혹은 그 이상의 같은 형식의 작은 문제로 나눈다. 정복 나누어진 작은 문제는 대기적으로 해결한다. 즉 나누어진 작은 문제는 더 이상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적으로 계속 분할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통합, 한 개 이상의 작은 문제들로부터 구한 모든 해답들을 서로 통합해서 원래 문제의 해답을 만든다. 이런 분할 정보 알고리즘은 이 나무위키에서 본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첫 문제에서 시작해서 분할해서 이제 최소한 더 이상 분할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분할해 나가요. 그런 다음 이 끝난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정복이라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해요. 이 해결이 끝난 이 답을 다시 이제 조합을 통해서 합쳐가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결론 하나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엘트로미노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은 대기함수를 통해 2의 n승의 정사각형을 4등분한 후 비어있는 3곳의 공간을 채운 후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까지 쪼개지며 마지막 한 칸을 제외하고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일단 4등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n이 1일 경우이죠. 그 다음에 요 빈칸이 있는 반대편 부분에 L 도형을 하나 채웁니다. 그럼 이 L 도형을 채우고 나머지 이제 이 4등분 된 것을 한 칸씩 걸치면서 나머지 L 도형을 채워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되고,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빈칸 한 칸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등분 채우고, 두 번째 등분 채우고, 세 번째 등분 채우고, 네 번째 등분 채우고, 이런 식으로 n이 클수록 이제 여기를 계속 이제 제기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기 함수가 이제 편해집니다. 그러면 엘트로미노 알고리즘을 이제 대충 코딩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2차원 배열로 주어진 맵이 주어진다면 이 안에 이제 할당해야 될 이제 각 L 도형마다 번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맵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길이 사이즈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빈칸에 주어질 x, y 값을 주어줍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맵에서 이제 사이즈 나누기 2를 해가지고 정확히 이제 이 중앙 부분을 잡습니다. 중앙 부분을 잡은 다음에 이 중앙 부분을 기준으로 여기가 첫 번째 등분, 두 번째 등분, 세 번째 등분, 네 번째 등분, 이런 식으로 나누고 체크 함수를 통하여 칸이 비었는지 아니면 차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비어 있다면 이제 그곳을 L 도형을 채워 나가는 식으로 코딩을 짜주고, 이제 재기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제 계속 4등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 n이 3이고 3,3이 빈칸이라면 이런 식으로 3,3이 빈칸이고, 나눴을 기준 이렇게 나눠진다고 치면 여기 반대편에 있는 1이 먼저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이 여기부터 채워지고 여기부터 채워지고 여기부터 채워지고 여기부터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의 DFS, 깊이 우선 탐색 구조를 가지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머지소프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지소프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분할 정복 기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정복은 여러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해결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작게 나눠가면서 용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단위로 나눠 이해한 다음 다시 합쳐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분할 정복 기법은 분할, 정복, 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분할의 역할은 문제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을 때까지 동일한 유형의 여러 하위 문제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정복은 가장 작은 단위의 하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합은 하위 문제에 대한 결과를 원래 문제에 대한 결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할 정복 기법의 장점은 문제를 작게 쪼갰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병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 분할된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메모리 사용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할 정복 기법에 속하는 머지소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소트를 합병 정렬이라고도 부르는데 합병 정렬의 원리는 입력이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되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2분의 1로 감소한 뒤 각각의 부분 문제를 순환적으로 합병 정렬한 후 두 개의 정렬된 부분을 다시 합병하여 정렬하는 정복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입력값에서 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탑다운 방식이라 부르고 부분에서 결과값 도출을 위한 합병 과정을 바텀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머지소트는 스테이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값의 원소들이 정렬 후에도 원래의 상대적인 순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값으로 5를 2번 준다고 가정한다면 순서대로 먼저 입력받은 5에는 첫 번째 인덱스가, 다음 5에는 두 번째 인덱스가 주어져 알고리즘 과정을 거쳐 정렬된 후에도 입력받은 두 개의 5 값들은 상대적인 순서를 가집니다. 하지만 머지소트는 인플레이스 정렬이 아닙니다. 즉 추가적인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배열을 두 개로 분할하고 각 부분 배열을 재기적으로 정렬한 후 방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메모리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소트는 메모리 공간이 충분하고 안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에 나온 예를 통해 머지소트 작동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입력값으로 27, 10, 12, 20, 25, 13, 15, 22 8개 값을 주었다 했을 때 부분으로 분할하기 위해 가장 먼저 4개씩 반으로 나누는 과정을 실행합니다. 즉 27, 10, 12, 20과 25, 13, 15, 22로 나눈 후 탑다운 방식을 통해 계속 작은 구간으로 분할합니다. 입력값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리스트에 담긴 경우 바텀업 방식을 통해 정렬된 작은 리스트들을 정렬된 큰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을 실행합니다. 27과 10은 합병하는 과정에서 10, 27로 정렬되고 15, 22는 합병하는 과정에서 15, 22로 정렬됩니다. 12, 20과 25, 13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렬을 합니다. 결과값이 도출되는 바로 전의 과정은 입력값들이 절반으로 분할된 리스트인데 절반을 기준으로 왼쪽은 10, 12, 20, 27로 정렬되었으며 오른쪽은 13, 15, 22, 25로 정렬되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10, 12, 13, 15, 20, 22, 25, 27로 정렬되어 머지소트 알고리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